세계 제2차 대전의 대표적 패전국은 독일과 일본입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패전국의 나라들은 연합군이 관리하게 되었는데, 얄타 회담과 포츠담 선언에 따라서 독일은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4개국이 분할 관리하고 일본은 주로 미국이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독일은 국토가 동서로 분단되어서 1949년 서독은 독일 연방공화국, 그리고 동독은 소련에 의한 공산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독일은 패전국이 되어서 1990년 통일을 일궈낼 때까지 40여 년간을 어쩔 수 없는 패전국으로서의 분단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독일과 같은 패전국인 일본도 분단되어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일본이 아닌 일본에게 강점되었던 우리 대한민국이 분단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지불한 대가가 얼마나 큽니까? 6.25 전쟁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북한과 남한 사이의 대립으로 흔히 말하는 코리아 리스크가 있어. 예? 무역을 해도 이 코리안 리스크를 지불해야 돼요. 위험 부담. 예? 독일의 경우는 미국과 소련이 함께 싸워서 독일을 이겼는데, 일본의 경우는 미국이 단독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그나마 분단을 피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계 제2차 대전을 일으킨 전범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를 독립시키려면 하나의 조국이었기 때문에 하나의 나라로 독립을 시켜야 됐는데 남북으로 나누어져 버린 것입니다. 일본은 패전국이 돼서 주변에 일본이 정복했던 나라를 다 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한 나라로 다 이렇게 독립시켜줬는데 우리나라만 분단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일본이 강점했던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이긴 미국의 권한에 달려 있었던 거예요. 소련은 일본과의 전쟁에서 기여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국을 이제 점령한 것은 있지만 그것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엉뚱하게 소련군이 북한으로 들어와서 공산주의 국가를 세움으로 남북한 분단이 고착화 되어서 오늘까지 이른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일본을 점령하고 있었던 미국의 미래 플랜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은 일본을 키워가지고서 아시아의 이 우방국으로 삼아서 아시아의 패권을 지속하고자 하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일본을 중심으로 하여 아시아에 대한 패권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남북한 대립 상태로 긴장관계에 있어야만 일본과 미국은 더 유리한 정치적, 경제적 이유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일본은 그 패망한 상태에서 경제적으로 그렇게 일어났던 것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우리나라의 6.25 전쟁이었습니다. 전쟁 물자 공급하면서 경제가 부흥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일본과 미국은 우리나라의 통일보다는 대립관계가 더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미국이나 일본의 싱크탱크에서 다 보고서가 나온 걸 보면 그래요. 그래야 미국은 그것을 이용하여서 무기 장사도 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주둔하면서 북한은 상대도 안 되니까 원래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이고, 일본의 경우는 정권 유지 수단으로서 선거 때만 되면 그냥 아주 대립각을 세워서 위기를 조장해서 선거에 이용하곤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최근 일본의 경제는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잃어버린 30년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한국 경제는 예상치 않게 일본의 위협이 될 정도로 커버린 것입니다. 아베노믹스라고 여러분 뉴스에서 들어봤지만 그거는 일본 돈은 그래도 기축통화기 때문에요. 막 찍어내는 겁니다, 돈을. 아주 전례 없이 돈을 찍어냈어요. 왜 그래요? 일본 돈의 가치를 낮춰서 수출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최근에 뉴스를 보면은요, 일본이 그렇게 돈을 찍었는데도 앵고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돈을 지독하게 안 쓰는 거죠. 경기가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게 찍어내서 막 돈을 뿌리는데도 인플레이션이 안 일어나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쪽으로 가게 되겠습니까? 최근 IMF에서는 앞으로 4년 후 2023년을 기점으로 해서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과 동등하게 되거나 역전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우리 자신이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보십시오. 세계 무역, 식강, 안에 드는 나라들을 보면은요, 세계사에 기록될 만한 다 나라들이에요. 한때 세계를 제패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었던 나라들인데,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놀라운 경제적인 번영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물론 급격한 산업화 때문에 우리에게 잃어버린 것들도 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경제 강국이 되어서 이것이 미국에 이어서 세계 선교사 파송 몇 위? 미국이 이어서니까 몇 위예요? 2위. 인구 비례로 따지면 우리나라가요, 압도적인 일입니다. 압도적인 일이에요. 인구 비례로 따지면요. 이게 경제적인 성장이 기반되지 않았으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중에 찬송가 584장 가사 중에 이 나라를 살리신 뜻 세계 만민을 위함일세. 기쁜 소식 전파하라. 지상명령 준행하세. 난 전 이 가사에 너무 새롭게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광복을 주신 그것이 세계 만민을 향한 복음의 열정을 주시기 위함이다. 정말 이 가사 쓴 분 아주 칭송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북한과 평화 무드가 지금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커가는 것도 못마땅한데 다시 제국주의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 여러분, 제국주의는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제국은 자기 나라만 잘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를 지배해가지고서 통치해서 자기 나라의 유익을 구하는 나라가 제국주의예요. 흔히 미제국주의 그런 말은 뭐예요? 자기 나라만 신경 안 쓰잖아요. 세계를 다 간섭하는 이게 제국주의 사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본도 이 제국주의 사상이 지금 부활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우익들이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이요, 굉장히 위협이 되는 거죠. 북한과의 또 평화 무드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정말 이루어질 것인지 긴가민가 하긴 해요. 하지만 이 마당에 북한과 너무 대립각을 세울 수 없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한테 나의 친구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걷다 미국 눈치가 보여서 못하는 거죠, 지금. 만약 남북한이 통일은 되기 힘들겠죠. 제가 봐도. 통일은 힘들더라도 경제적으로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요, 이게 정말 우리 남한 정부에는 날개를 다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날개를 다는 것이니 그냥 놔둘 수 없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국의 경제를 꺾어 놓아야겠다고 생각하고 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아시아 패권 플랜, 일본을 중심으로 아시아를 통치해 나가고자 하는 수단으로 우리나라는 경제적, 기술적으로 일본에 종속된 면이 많았습니다. 제가 젊어서부터 들었던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세계에서 벌어서 어디 갖다 준다? 일본 갖다 준다. 그것을 알죠. 제가 청년 때부터 늘 들었던 말이에요. 일본에게는 하여튼 임진왜란 이래에 우리나라가 흑자를 본 적이 없어요. 일본과의 무역에서는요. 계속해서 적자도 엄청난 적자. 전 세계에서 벌어서 어디 갖다 줘요? 일본 갖다 준다.
그러한 경제적 시스템을 일본이 바로 원조를 통해서 구축해 놓은 거예요. 우리나라 원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서 구축해 놓은 거죠. 하지만 한국의 기업들이 세월이 흐르면서 독자적인 기술들을 서서히 개발하고 반도체 부자는 비교할 수 없이 우리나라가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에 일본 반도체 회사는 망해버렸어요. 우리나라 때문에. 제국주의 야망을 버리지 못한 현 일본 정부 입장에서 큰 위기입니다. 그러나 근본의 일본 경제 보복 조치는 우리가 잘만 하면 오히려 지금까지 종속되어 있던 일본 경제에서 탈일본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항상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이 더, 그죠? 강인하게 크잖아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일본 기업들도 괘씸한 것이 뭐냐면요. 일본 정부에서 경제 보복을 하기 전에 일본 기업에서 다 조사해 갔대요. 그래서 삼성에 지금 재고 얼마큼 남았을 것 같으냐, 뭐 이런 것까지 다 조사해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경제 보복이 있을 것을 알면은 기업들 차원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거 미리 알려줘 갖고 우리가 대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고객이잖아요, 고객. 그죠? 고객이 왕인데. 그런데 하나도 안 알려줬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주 삼성도 그렇고 일본 기업에 대해서 괘씸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와서 삼성전자 등의 대체제를 찾아가고 우리나라 정부와 국산화를 위한 노력과 투자를 하니까 이러다가 자칫하면 대형 거래처. 우리나라가 최고 거래처거든요. 반도체 분야는. 거래처를 놓치겠다 싶어서 초조해하는 기업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일본 기업들은 한국으로 공장을 옮기겠다는 둥, 중국에서 있는 공장에서 만들어서 납품하겠다는 둥, 오히려 사정하는 입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요, 수준 높은 소재나 부품을 만들어도 그것을 사줄 수 있는 기업이 없다면 그냥 도태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도요, 일본 못지않은 것들을 개발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 대기업에서 일본 거를 쓰고 우리나라 기업 거를 안 쓴 거예요. 지금까지 중소기업에서. 그래가지고서 그런 기업들이 그냥 도태되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가지고서 말이죠. 일본 거를 안 사게 되면 일본 기업이 도태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여기에는요, 미국의 전략이 숨어 있다는 그런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도체 점유율이 우리나라가 75%에 이르기 때문에 20%에 이르는 이 미국에서 이것을 좀 방관한다. 그리고 반도체 분야의 공장이요, 미국 공장이요, 히로시마에 있어요. 일본에 있어요. 거기서 연구 인력들이 지금 최근에 보강이 돼가지고 우리나라 연구 인력의 2배나 된대요. 그래서 이 반도체 분야의 패권을 가져오려고 하는 계획이 숨어 있지 않을까, 이걸 의심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 강대국들은요, 조금 이게 약소국들이 커가는 걸 보면 그냥 봐주질 않는 거죠. 그냥 봐주질 않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사실 일본의 경제 보복보다도 우리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친일파들이 더 문제예요.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에요, 일제강점기 시절에 세워졌던 경성제국대학, 이게 서울대학이 된 거예요. 그런데 경성제국대 시절에는요, 거의 다 교수들이 일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인 교수들에게 역사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서울대학교 역사학과의 교수가 되어서 친일사관을 계속 가르친 거예요, 그냥. 그게 전통으로 이어져 가지고서요, 서울대학교 사학과가 친일사관을 가진 학교가 되어버렸어요. 최근에도 역사학과는 아니지만 현재 한참 뉴스에서 거론되는 뉴라이트 계열의 그 서울대학교 교수였던 이용훈 교수가 이 식민사관을 이어받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그의 주장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한다면 정신대, 우리 위안부죠. 이게 조선 총독부의 강제동원이 아니라 한국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이루어진 상업적 공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일본 우익들이 말하는 걸 그대로 그냥 반복해서 말하는 겁니다. 독일 같으면 이런 사람 놔뒀을까요? 바로 잡아갑니다. 독일은 히틀러를 찬양하고 옹호하는 말을 하면 잡아가게 법에 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런 법을 좀 제정을 해야 돼요. 예? 일본의 거짓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이 서울대 교수였고 그렇게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배운 사람들이 아직도 이 사회의 지도층을 이루면서 우리의 정신을 좀먹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대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속아서 돈 버는 일들을 준다고 해서 이렇게 갔다고 하는 증언들이요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저 대만, 필리핀 지역에서 다 똑같은 그런 증언들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생존자들이 아직까지도 20여 명의 생존자들이 남아서 그 증언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주장들은 하나도 참고 안 하고 말이에요. 일본 우익들이 주장이 옳다 하는 이런 이 친일파들, 이 사회에서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 진정한 광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일본이 중일전쟁에 승리하고 세운 허수아비 정권 만주국 출신들이 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만주국은 1932년 3월에서 1945년 8월까지 중국 만주 지역에 세워진 나라로서 관공서의 제1공용어가 일본어였습니다. 일본어. 예? 중국어 만주어가 아니라 제1공용어가 일본어일 정도로의 일본의 괴뢰 정권인 거죠. 여기에 장교로 있던, 일본 육사를 나와서 여기에 장교로 있던 사람이 우리나라 고 박정희 대통령이고, 지금까지도 영웅 취업을 하는 이 백선엽 장군이 이 만주국 장교 출신이에요. 국무총리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 했던 사람이 누군지 알아서요? 최장기 국무총리 정일권. 이게 만주국 출신이에요. 전두환 쿠데타에게 나라를 내준 최규화 전 대통령도 역시 다 일본의 괴뢰 정부인 만주국 출신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남로당 공산주의자로 체포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그것을 봐준 사람이 누구예요? 백선엽입니다. 예? 같은 만주국 장교 출신이니까요. 그렇게 다 통한 겁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친일파가 청산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친일파들이 해방 후 나라를 장악하고 다스린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도 우리나라는 이 친일적 사고들이 남아서 정신적으로 진정한 독립이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였던 단재 신채호 선생의 며느리 이덕남 여사가 이번 주에 뉴스를 탔는데, 그분의 말이 이거예요. 최근 경제 보복을 단행한 일본보다 친일 논란을 빚는 국내 일부 인사들이 더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아니, 한국 땅에서 나오는 쌀을 먹고 있으면서 어떻게 그런 짓들을 하나? 내가 나이를 먹어서 그렇지 한 60만 되었어도 가만 안 둔다. 60 안 된 사람들도 가야 돼 지금. 정말 분을 삭히지 못하는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근현대사를 보는 지금까지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항복하고 친일파가 되는 것이 아주 편히 사는 길입니다. 그죠?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파 해가지고 사바사바 해갖고 잘 살고, 해방되어서는 어떻게 돼요? 나라의 지도층이 되고 말이죠. 어? 그러면 일본 쳐들어오면요, 여러분 꼭 친일파 되세요. 그 졸다가 아멘 할라. 역사의 교훈이 없어요. 역사의 교훈이 없어요. 일본과의 경제 독립을 통해서 아직 이 땅에 잔재지어 있는 이 친일적 사고에 물든 사람들이 최소한 전향을 하거나 색출되어져서 그 힘을 잃어야 진정한 이 나라의 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식민사관은요, 특별히 기독교에 굉장히, 우리 기독교회에 많이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때에 이 일제에 대항했던 기독교가 있고, 그러나 주류는 뭐예요? 친일파가 됐어요. 친일파가 됐어요. 신사참배 장려하고 말이죠. 최근에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여러 목사님들의 태도를 보면 정말 그렇구나. 저는 이런 조금만 들었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 6일 MBC 뉴스 중에 앵커의 멘트입니다. 멘트를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본의 경제 보복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또 자발적으로 불매운동에 나서고 있는 이때,
일부 교회에서 이런 움직임을 비웃고 일본에 우리 정부가 사과를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목사들은 교민들을 상대로 한국이 일본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나라다. 아유 진짜 친일을 해야 나라가 산다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런 앵커의 멘트에 이어서 기자의 리포트에서는 뭐가 나왔냐면, 여러분 엄마 부대 아세요? 엄마 부대 회원들이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서 문재인이 머리를 숙이고 일본에 사죄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막 외치는 장면이 나왔고, 옆에서 맞습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보도되었어. 그리고 그들의 대표 이 주옥순이라는 여자가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사죄를 드립니다. 아니 어디 국민의 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 여자가? 이 장면이요 고스란히 일본 언론에도 보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친일파들이 있다고 그들이 생각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충격적인 기자회견을 공지하고 참가를 독려한 곳이 개신교 교인들의 단체 카톡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한테도 가끔 오시는 거 있을 거예요. 이상한 것들. 그죠? 그리고 화면이 바뀌어서 손종원 목사라는 자의 설교가 이어지는데,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전범 국가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전쟁 일으켰어요? 참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네? 아니 우리나라가 일본과 함께 전쟁을 책임져야 되는 국가입니까? 거기에 희생된 나라지.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 그리고 6개 알려진 서경석 목사는 끝내 문재인 정권이 반일을 고집한다면 정권을 교체해서라도 친일로 가야 한다고 설교하는 장면이 또 뉴스를 탔습니다. 이어 사랑침례교회 정봉수 목사는 시국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우리나라는 일본이 멸망시키지 않았어도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던 나라 조선입니다. 일본 가보세요. 얼마나 나라가 좋은가. 깨끗하고 그런 거 배워야 돼요.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거는 배워야 돼요. 아니 이 자기 말대로의 국가 권력에 순종하는 것은 배워야 돼요 한다면 자기가 지금 국가 권력에 좀 복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순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100년 전 우리나라가 멸망시키지 않아도 멸망할 나라라고 했는데, 아니 설사 그 말이 맞다 할지라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멸망시킨 것을 뭐 당연지사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별 미친 목사들이 많아요. 이런 자들의 설교가 뉴스를 타면서 우리 사회가 대다수의 이 기독교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경하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을 필두로 우리의 존경받는 믿음의 선조는 다 일본에 저항했습니다. 아니 3.1운동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 저항한 기독교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비록 당신은 박해를 받고 고통을 받았지만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행히 하여튼 이 여자가 아베 수상님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랬더니 주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이게 데모에 참석했던 사람이 일본 화이팅이라 그래요. 아니 대한민국 화이팅을 외쳐야지 일본 화이팅을 이 상황에서 외치는 거야. 이건 친일파가 더 악한, 내가 이렇게 강단이라서지. 다행히 이 설교를 타고 우리 선봉호 교수님이 그나마 기독교 방송 김현정 뉴스에 나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한다고 생각해 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래서 지금 기독교 내부 분위기와 기독교 원로들의 의견은 어떠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손 교수가 이런 몇 분의 발언에 대해서 아예 상대할 가치조차 없다. 아예 상종하지 말자. 그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근데 언론에 나오는 거는 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의 아주 소수 일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 사회가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하소연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전에 제가 설교한 바 있지만 영락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서북청년단이 친일파 세력들이 이 교회까지도 장악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 잔재들이 그리고 그들로부터 교육을 받은 세력들이 여전히 정신은 일본의 노예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런 친일파들이 정치와 사회와 종교에서 토벌되는 계기가 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정말 일본도 일본이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이런 친일파들, 네? 지금이 어느 때보다 온 국민이 하나 되어서 그 길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친일파를 단죄한 적이 없는 관계로 친일적 사고를 가진 세력이 여전히 남아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고 우리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일제강점기의 이완혁, 송병준 등으로 구성된 친일 상봉단체인 다이쇼 실업친목단체에서 만든 거예요. 다이쇼는 일본의 연호입니다. 이렇게 친일을 하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신문이 조선일보의 시초가 된 거예요. 1930년 1월 1일자 일면 머릿기사 신년사에 조선일보 신년사를 제가 볼까요 한번? 우리는 대일본 제국의 신민으로서 천황폐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신문에서 이게 무슨 아부를 해도 그날 사설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일제강점기 30년에 은혜로운 합방 30주년을 맞이하여 쓸데없이 독립이니 뭐니 하는 유언비어에 귀 기울이지 않는지 반성하라. 독립이니 뭐 이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일본과 합방되었다는 이 조선일보 사설에서 기록한 거예요. 1930년 1월 1일. 조선일보가 일제강점기 때는 천황폐하를 외쳤고 또 6.25 때는 북한이 잠시 서울을 점령하였을 때는 김일성 장군을 외쳤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군사정권 때는 민주정부 인사들을 빨갱이로 모는데 적극적으로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지금도 조선일보는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본 경제 침탈에서 반일 감정을 부추긴다. 정부를 비판하고 안 그래도 경제가 힘든데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식으로 논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정부는 수출 제재를 가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했냐면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하는 시위가 일어날 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땡뚱만도 그런 판단을 했을까 일본 정부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조선일보의 보도를 믿고 그랬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는 그런 논조를 글을 썼거든요. 그래가지고서 그런데 예상외로 국민들은 불매운동, 그죠? 국민들이 이게 글을 보니까요, 불매운동은요 정부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정부 간에 하면은 이게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매운동으로 개싸움을 하겠다. 이게 보도 내용을 보면 그래요. 개싸움을 하겠다. 그러니 정부는 강력하게 나가달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조선일보 이걸 믿고서 또 이 우리나라에 막 대통령 탄핵 운동이 일어나고 혼란스러울 줄 알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요. 예상 이상으로 소동이 커졌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오산을 인정했다고 하는 일본 정부 관계자의 보도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극우 보수 신문이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태생부터 친일파들이 만든 신문이었고 지금 일본과의 경제전쟁에서 여전히 우리 정부는 비난하고 친일적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일보를 중심으로 친일적 지식인들은 감정에 휩싸이지 말고 함부로 일본에 맞서지 말라고 합니다. 맞서봤자 우리가 손해일 거라고 손해일 거라고 말합니다. 불매운동도 우리만 손해고 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 여러분 일제강점기 때에 맞서지 말라고 하는 자들이 누구였는지 아세요? 바로 친일파였어요. 지금도 일본의 경제 침탈에 있어서 맞서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때나 지금이나요 친일파들이 하는 말은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네?
설사 우리가 일본의 경제 보복에 있어서 우리의 경제가 잠시 일시적으로 침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불매운동 같은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경주 채부자 때 유명하잖아요. 그죠? 거기 문서들을 이렇게 다 정리하는 가운데에서도 물산 장려운동. 우리나라 외채가 그냥 너무나도 많았는데 이것을 우리 국민들이 돈을 모아서 갚자는 그 운동들이 전국에서 일어났거든요. 그 당시에도요. 예? 실패하더라도 도전하는 것이 마땅한 애국의 태도지요. 애국의 태도죠. 예? 지금 와서 누가 더 존경받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예?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상을 주시고 누구에게 벌을 주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동을 취해야 됩니까? 이번 기회에 일본 편을 드는 기독교인들은 속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100년 전에 세계 열강들의 각축 무대가 됐던 한국과 대한민국과 비슷하다고 하면서 그때도 일본을 무시했다가 일본한테 합병된 것 같이 지금도 그런 상황이라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지금 친일파가 되라는 거예요? 일본이 원래 강하니까? 그럼 그리고 그때와 지금은요 너무 달라도 너무 달라요. 예? 우리는 그때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약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제대로 된 군사가 몇백 명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 보면요. 예? 우리는 지금 저항할 힘을 갖고 있는데도 사용하지 말라고 하니 도대체 무엇을 하자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 조국을 사랑하고 가해자 일본의 불의한 행동에 대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취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지만 설사 우리가 일본에 밀리는 한이 있어도 우리는 지금 맞서야 할 때입니다. 어떤 방송에서 어떤 분이 나와서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피 흘려야 할 때다. 지금 피 흘리지 않으면요 계속 종속된다는 거예요. 예?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각오하고 싸워야 할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총칼을 들고 맞서라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예? 일본인을 미워하자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주님이 주신 교육을 위해서 그리고 지도자들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매운동에 참여하고 일본 여행 안 가게 하는 거 이거 독립운동에 비하면은요 위험이 전혀 없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기성세대들은 그래도 뭐 일본 여행 가면 뭐 사왔어요? 코끼리 밥통이나 사오고 말이지. 예? 거기는 기술이 기가 막히게 좋아.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기감이 더해.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는 덜합니다. 예? 그래서 세대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동참 의사를 보면요. 20대가 애국심도 별로 없을 것 같은 애들이 최고 강합니다. 최고 강해요. 20대가. 60대 이상 반성하세요. 이렇게 한번 식민지의 이 강점의 이걸 얻으면요 식민사관이 생긴대요. 실제로 노예근성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이 나이든 세대들은 그것에 대한 피해자다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아프리카나 그런 제국주의에 희생됐던 나라들 가보면요 다 그렇대요. 그러나 이는 우리를 가소평가하고 일본은 가대평가한 겁니다. 일본 정부도 똑같은 인식으로 자신을 가대평가하고 우리나라를 예전처럼 가소평가하면서 우리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 상품 불매운동의 젊은 세대일수록 더 열심인 것이 참 다행스럽습니다. 우리가 나라를 위하여서 기도하되 행동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지금은 정말 일본과의 경제 전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28일 이후에 일본이 어떤 제품들을 수출 규제를 더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그들은 자신들의 피해를 감수하면서 우리나라를 침몰시키려는 정말 악한 정책을 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일본은 심판해달라고 기도해도 당당한 것은 일본의 죄악이 멸망받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 일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서서히 망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스라엘도 끝에 보면은요
하나 선지자들이 이사야 선지자 이후에 이렇게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이 있은 중에 서서히 망해가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조금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고. 근데 일본이 지금 서서히 망해가고 있어요. 일본이 망해가고 있는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말미암아 이게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매일 방사능 오염수가 170톤씩 쏟아지고 있어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 물 어떻게 할까요? 지금 바다에다가 못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창고, 여기 물탱크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지금 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쿠시마 제1 원전 부지에 대형 물탱크를 만들어 두고 있는 실정인데 이 처분하지 못한 오염수가 급격히 늘며 현재 부지의 오염수 100만 톤이 이 물탱크에 담긴 채 지금 보관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일본에서 2012년 여름이 되면은요, 더 쌓아놓을 곳이 없대요. 더 쌓아놓을 곳이 없대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발표에 의하면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를 100만 톤 이상을 바다에 그냥 버리려고 한다. 그렇게 되면 1년 안에 동해까지 흘러오게 되고 결국 우리가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하였죠. 우리 뉴스에까지 나왔고 인터뷰까지 했더라고, 뉴스에 나와서. 바다에 이 오염수를, 이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해결책이겠죠. 그래서 일단 이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해서 한국이 뭐 직격탄을 받는다 이런 말들에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장된 거예요. 일본 후쿠시마에서 오염수를 방류하면 동해가 가깝기는 하지만 해류의 이 물 흐름, 바다에도 물이 흘러가는 게 있거든요. 해류의 물 흐름을 보았을 때는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데 오히려 태평양 전역이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해류 방향을 보면은 그래요. 태평양, 이 미국도 위험한 거예요, 사실. 이미 2011년에 동일본 지진 쓰나미 때 그때 왕창 어떻게 됐어요? 오염수가 쏟아졌잖아요, 바다로 쏟아졌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오염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이게 다 측정한 것이 있어요, 이미요. 그걸 보면은요, 동해 쪽에는요, 아주 미미한 영향을 미쳤어요. 미미한 영향. 하지만 어떻게 돼요? 세슘 농도가 올라간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방사능을 측정할 때 왜 세슘을 측정해요? 세슘만 측정이 가능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세슘 외에 나쁜 것들은요, 얼마가 들었는지 또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걱정해야 할게요. 미국 매사추세츠에 있는 후쿠시마 우주해양연구원에서 이라는 곳에서 2017년 10월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후쿠시마 이 원전에서 100km 떨어진 해변 8곳에서 방사능 세슘이 어떻게 축적되었는지를 보고한 보고서가 있어요. 이것은 연구소 측에서도 예측을 못했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원전 바로 옆에 항구보다 100km 떨어진 곳에서 100배나 더 높게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몇 배? 100배나 더 넘게. 그 원인은 뭐냐? 이 세슘 방사능 물질을 바다 모래가 스펀지처럼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이게 조금씩 이렇게 이제 내보내는 거죠. 그런데 가서 해수욕 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사능 해수욕이 되는 거죠. 거기 좀 밝혀줬으면 좋겠는데 밝히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나마 더 이상 방사능이 배출되지 않는다면 조금씩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매일 170톤씩 나와요. 그거 계속 좀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쌓아놓을까 이거요? 지금도요, 그 물탱크가 노후화돼 갖고요, 새인데요, 조금씩. 새 갖고 땅으로 지금 스며들고 있는데, 이거 바다로 하면은요, 지금 일본 어부들이요, 이게 난리를 피는 거예요, 못하게. 근데 지금 정책 장치는요, 이거 언젠가는 바다로 뿜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원전은요, 안전한 게 아니에요. 안전하다고 아무래도 딱 한 번만 사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수백 년을 나라가 폐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도 오염수 방출하면 그 앞바다는 이제 거의 쓸모없는 바다가 되는 거죠.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니까 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일본은 이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반쯤은 망한 나라입니다. 일본 거의 전역에 지금 방사능에 상당히 오염된 상태인데요. 이게 미국 국립과학원 자료인데요. 일본 방사능 오염 지도예요. 현재 상당히 오염되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거 잘 몰라요. 살만하다 그러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병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도쿄 공원 같은 데서도 이 공원 같은 데는 씻어내리는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씻어내리는 게 없으니까 공원 같은 데서 방사능 수치가 허용 이상으로 지금 나온다고 최근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일본은 지금요 국가기밀법이라는 건 이거 폭로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기밀법을 만들어 갖고요 자국의 국토가 얼마나 오염되었는지 정확하게 공포하지 못하도록 언론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언론이 137 세슘 오염 지도를 보도하면 국가기밀법에 의해 처벌되게 돼 있어요. 원전 사고 이후 그런 법을 제정해서 나라가 이렇게 국토가 망해가고 있는 것들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일본은요 제대로 한 번도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자민당 일당 독재로 60년을 거의 끌고 온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강압적인 방법이 통용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지배계층은 반성은커녕 지금 제국주의의 야망을 버리지 않고 전쟁 강당한 국가로 회귀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헌법 개정만 이루어지면은요 일본은 정말 우리에게 위험한 나라가 되는 거죠. 이들이 자국의 영토가 쓸모없는 땅이 되었을 때 어디로 넘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제일 가까운 한반도로 넘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더욱 지진의 공포가 늘 산재하고 있는 일본입니다. 요게요, 올 1월과 2월이에요. 1월과 2월에만 일어난 일본 지진의 그 지원지를 분포도를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일본 전역에 어디라도 대지진이 일어나도 이상하지가 않아요, 지금요. 다. 우리는 뭐 4점 몇 요런 지진이 일어나도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그런 것 정도는 그냥 아유, 뭐 있었니? 이러고 넘어가는 나라예요, 지금. 일본은 2011년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인구 수와 국민 건강에도 지금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선진국 인구는요, 조금씩 늘다가, 조금씩 줄다가, 또 조금씩 늘다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수평적으로 나간대요. 근데 이제 2011년에 꽤 죽었잖아, 이 사람들이요. 그죠? 그때 일본 인구가 쭉쭉 갑자기 줍니다. 확 줄었어요. 동그라미 있는 부분이 확 줄었던 것이 표현하죠.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수평적으로 이게 나가야 돼요. 근데 그때 이후로 어떻게 돼요? 인구가 계속 주는 거예요. 100만 명 이상이 줄었대요. 이게 지금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일찍 죽는 거야. 이게 방사능 때문에 지금 그것도 모르고 있는 거죠. 서서히 일어나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 질병들 후쿠시마 근처에 있었던 이 질병의 증가를 보면요, 막 200% 이상 평균치 200% 이상이고, 급성 백혈병이 증가하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이런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이거 공부를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전문가들 중에 한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방사능 때문인지 아닌지 일본에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를 안 하고 있대요, 지금. 그러면서 자기의 생각에는 앞으로 300년 동안 이런 속도로 일본 인구가 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처럼 한 번 원전 사고는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1년 원전 사고에 후쿠시마현과 일본 전체 각종 질병이 수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일본 지식층이나 지배자들은 이걸 알고 있으니까요, 탈출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자명합니다. 우리 한반도 한 번 점령한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정한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이미 중국도 어떻게 돼요? 점령하여 만주국을 세운 적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36년보다는 짧지만요. 그 일본은 중국을 분할해서 가지려고 연구하고 짜서 이렇게 정책을 이미 편 나라예요. 그들이 이 땅이 점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한 말에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군사력에 있어서 지금 일본하고 우리나라, 남한하고 어디가 셀 것 같아요? 통계에 하면 일본이 세계 6위예요. 네? 근데 이게 전쟁 가능한 나라로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요? 우리나라는 몇이겠어요? 7위입니다. 그러니까 7위니까요, 그렇게 크게 밀리는 건 아니에요. 네? 그때와, 구한말과 지금 그때와는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국도 러시아도 막강한 군사력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예? 예전에는 일본이 한반도는 물론 중일전쟁, 러일전쟁 모두 승리로 장식했지만 지금은 그때와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면요, 이게 핵전쟁이 되면 어떻게 돼요? 다 공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쟁보다는 경제 침략 전쟁의 시대가 된 겁니다. 예? 경제를 통해서 상대국을 제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제전쟁은 쉽지 않은 전쟁입니다. 일본은 사활을 걸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미국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자꾸 미국을 의심하는지 아세요? 미국하고 일본하고 짜서 우리나라를 그렇게 한 적이 역사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그들은 잠시 대화의 숨고르기를 할 수 있지만 일본 지배층이 바뀌지 않는 한 그들의 야욕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잠잠해지더라도 우리나라는 긴장의 끝을 놓치지 말고 국산화 및 소재 부품 공급처를 다각화해야 돼요. 이 글로벌 사회는 우리나라가 다 국산화하면 안 돼요. 적당히 외국에서 사오고 이렇게 상생을 해야 우리나라 수출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정확하게 보고 나라의 정책을 이끌어갈 지도자들의 역할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마귀는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일본은 그들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연고로 그들의 땅이 점점 망해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아베 정부에게는 어리석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저들의 죄악이 멸망받을 지경에 쌓였기 때문에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이 땅 가나안을 줄 것이라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안 주고 언제 준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백 년 후에 주겠다는 거예요. 예? 여기에 이유가 있어요. 이유. 왜 그렇게 하시느냐? 당장 안 주고 수백 년 후에 주시는 이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뭐 아브라함 당시에는 이스라엘 이 후손들의 인구가 많지 않은 것도 있었겠지만 그때에는 아모리 족속으로 대표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그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받을 정도의 죄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를 멸망시킬 때에도 그 죄가 가득 차야 되는 것이지, 가득 차지 않았는데 그냥 고민 없이 그냥 멸망시키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를 징계하실 때도요, 한 번 잘못했다고 금방 징계하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럼 무슨 죄 짓고 나니까 금방 하나님이 때리시던가요? 예? 하나님은 그 죄악이 쌓여질 때까지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예? 믿음이 없는 개인이나 나라에 대해서도 진멸하실 때 그들의 죄악의 분량이 진멸당할 만큼 가득 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그런 정말 수백 년이 지나서 그런 시절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 하면은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완전 진멸하라는 겁니다. 예? 여자나 어린이도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과 어떤 언약도 여기지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미 그들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진멸당할 만큼 그들의 죄악이 아주 극에 달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일본은 지금 그 죄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일본은 항상 세계 제1등 국가라고 여겨지는 나라에 붙어서 기생하면서 국력을 신장시키는 전략을 펴왔습니다. 역사니 도덕이니 정의가 아니라 강한 것과 돈을 쫓아 기생하는 것이 일본 정부였습니다.
일본은 영국이 세계 1등 국가일 때에 영일 동맹을 맺습니다. 1902년 1월 30일, 참, 우리나라는 이런 거 신경도 안 쓸 때 한국 지배와 중국 분할에 참여하기 위해서 1차 영일 동맹을 체결합니다. 한국을 지배하는 것은 물론 중국을 분할하잖아. 예? 홍콩이 얼마 전까지 어디 소유였어요? 영국 소유였죠. 영국이 이제 중국을 먹으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때 일본도 조금 분할해서 먹자. 그게 만주국인 거죠. 예. 그 동맹을 이미 영국과 체결해 놨어요. 아주 이게 간사한 인간들입니다. 또 그 당시에 미국이 점점점 강대해지니까 미국도 눈치를 봐야 되니까 미국과도 이런 협약을 맺어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1905년 7월에 미국은 일본의 한국 지배를 승인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는다는 비밀 협약을 맺게 됩니다. 지금 필리핀이 왜 영어를 씁니까? 이때 미국한테 점령당하고. 이게 미국은요,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하고 자기들은 필리핀 점령하고 비밀 협약이었어, 이게요. 나중에 알려진 거예요. 비밀 협약을 맺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이렇게 일본에 강점된 것들은 누구 책임도 있는 거예요? 이런 영국과 미국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거 역사적으로요. 예? 이어 같은 해 8월 12일 일본은 8월 10일 날 일본은 영국과 두 번째 영일 동맹을 맺는데 영국과 일본의 한국 지배를 외교적으로 보장하는 그러한 동맹 또 것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외교적으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당시 영국, 미국의 승인을 얻는 절차를 밟는 겁니다. 그 당시 세계의 최강대국만 승인해주면은 이거 한국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 국제 정치에서 우방이라고요, 다른 강대국 함부로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금도 의심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세계 강대국들을요. 예? 여러분 이때 미국에서요, 우리나라에 선교사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그죠? 1985년에 언더우드가 들어오고 아펜젤러가 들어온다.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복음하고 있는데 미국 정부는 반대로 행동한 거예요. 우리나라 일본이 먹어도 좋다 승리해 준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선교사들과 국민들이 하는 것과 그 정부가 하는 것과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경제전쟁도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일본 정부를 대항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본이 1900년 초에 영국에 붙어갖고 세계 제1차 대전의 승전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후에 보니까 독일이 점점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독일이. 그러니까 이 독일이지 세계 랭킹 1위가 되나 보다. 히틀러 그때 막 부흥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에 영국을 버리고 어디 가서부터요, 일본이 독일한테 가서 탁 붙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2차 대전, 이탈리아와 독일, 일본 이렇게 3국 군사 동맹을 맺죠. 그래서 세계 2차 대전을 일으켜서 전쟁을 하지만 미국을 등한시했어요. 독일이 제일 센 걸로 본 거야. 그래가지고서 어떻게 했어요? 미국한테 뭐 맞았어? 원자폭탄, 그죠? 원자폭탄 맞고 항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의 실수는 뭐였어요? 그때 세계 정세에서 최강대국을 미국이 아닌 뭐로 본 거예요? 독일로 본 거예요. 독일로 본 거예요. 얼마간은 성공했죠, 이게. 얼마간은 성공했죠. 예? 그러나 일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폐허 속에서도 우리나라 6.25 전쟁을 통해서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예? 여러분, 일본의 속성대로요, 최강대국으로 등장한 미국의 지금은 어떻게 돼요? 일본이 찰싹 들러붙어 있어요. 찰싹 들러붙어 있어요. 예?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이 전승절에 그 중국가 가갖고 막 이렇게 참여를 했잖아요. 그때 일본에서는 잘 됐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때에 미국에 더 찰싹 붙어가지고서 미국의 우박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아부를 했습니다. 예? 일본은요, 이렇게 동물적인 감각으로 세계 최강대국에 아부하면서 성장하는 정책을 써온 것입니다. 세계 2차 대전에 같은 패전국이었던 독일은 그래도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각종 강력 관련 행사 때마다 정부 강요를 보내서 사과하고 주변국들을 위로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주에 보도된 거에 의하면 독일에서 추가로요 이스라엘에 사는 홀로코스트 생존자들 있잖아요. 독일에게 박해받았던 그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더라도 그 생존자들에게요 5천 명에게 매달 수백 유로씩 주기로 했다는 거예요. 연금으로요.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그 생존자가 죽더라도 그 배우자에게 9개월 동안은 계속 연금 지급하겠다. 이번 주에 나온 뉴스예요. 네? 이미 피의자들에게 얼마를 지원했냐면 독일은 93조 원을 지원해줬어요. 작은 돈이 아니죠. 일본이 그 보상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금액이죠. 그런데도 또 추가로 계속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면 일본은 2차 대전에 전부 울면서 어떠한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 있어요. 우리나라에게 배상 1원도 안 했어요. 아직까지. 뭐만 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보상만 했다고 그랬어요. 예? 이 배상은 잘못을 인정하고 하는 것이 배상이에요. 그런데 배상은 지금 1원도 안 한 거예요. 지금요. 예? 일본은 도덕이나 인권이라는 세계 보편적 가치보다는 오직 경제, 돈을 따라 움직인 민족입니다. 예? 독일 여기에 저항기념관에 이 걸린 사진들 보면은요, 여기에 슈타 우펜베르크 대령과 그의 가족 사진인데, 이 히틀러에 대항하다 그 당시 처형당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수많은 성직자들 중에서도요, 히틀러에 대항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다 기념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가 잘 아는 보네퍼 목사 같은 이런 분들도 얼마나 히틀러에 다 아부할 때 그런 대항했거든요. 저항했거든요. 다 이런 기념관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이름들이. 이렇게 돈만 찾아가던 그들이기 때문에요. 일본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이 죄가 가득 차서 멸망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나라예요. 사실 반성이 없잖아요. 역사에 대한. 그러니까 망해도 그 타당한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삼성에서 지난 6일에 탈일본 플랜을 발표했어요. 삼성도요, 과거에 그 친일적인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하니까. 예? 그래서 국내산이나 유럽, 미국 등 제3국에서 생산한 소재로 모두 반도체 생산 공정에 들어가는 일본산 소재를 대체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지난 6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 공정에 투입되는 220여 가지 일본산 소재와 화학약품을 다른 나라의 제품으로 대체하기로 하고 이 작업을 추진하기 위한 별도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본산 소재를 교체하겠다는 삼성의 원칙이 견고해서요. 유럽과 미국 지역의 소재 업체가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본에서 원료를 사다가 이렇게 가공해서 공급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하여튼 원료조차도 일본에서는 갖고 오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거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산 배제 원칙을 아주 견고히 한 거죠. 이런 소식들이 일본 기업에게 최대의 고객을 놓치지 못하는 압박이 될 것이고 실제로 장기적으로는 일본의 기업이 쇠락의 길로 가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 유튜브에서 인정되고 유명한 목사님들의 예언을 인용하다가 낭패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조심합니다. 그때 이후로는. 그래도 무슨 그럴듯한 예언이 있으면은요, 적어놓고 제가 성취 여부는 체크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그것은 이제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렇게 살펴보면요, 거의 다 성취 안 되더라고요. 거의 다 성취가 잘 안 돼. 가짜 예언들이 판치는 겁니다. 근데 올해 1월 1일에 한 외국 목사님이 2019년 강대국에 대한 예언에서 일본에 대한 예언이 있어가지고서 진짜 이루어질 것인가 내가 점검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게 하나 있었어요. 적어놓은 거. 그 예언, 그 내용은 뭐냐면 일본에 올해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보십시오. 일본에 커다란 정치적 변화가 있을 것이다.
정치적인 급격한 변화와 혼란으로 경제가 급락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부자인 일본인이 갑자기 가난하게 될 것이다. 일본의 경제나 기술들도 급락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일본에 굉장한 진동이 올 것이다. 이 목사님의 예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결과로 판단할 것이지만 심정적으로는 진짜였으면 참 좋겠다. 예, 예. 일본은 그 제약으로 자멸의 길을 가도 하나님의 정의에 여러분 부합합니다. 예? 우리 아무쪼록 하나님이 주신 이 조국이 이 일본과의 경제 독립전쟁에서 이겨서 끝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국력과 경제력이 복음의 도구, 그죠? 지상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